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잘 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2024년도 12회 행정사 2차 민법 계약법과 관련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제 자체는 예상했던 문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문제가 출제된 것은 일단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례 문제이긴 하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수업 시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꼭 상가 임대차법은 보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큰 사례 문제로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미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출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데는 기본적인 내용은 잘 쓰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사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는 써야 될 것들만 쓰셨으면 된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논점들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걸 적었다면 배점은 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번 문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보호와 관련된 회수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기출된 논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푸셨어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약 체결상 가실 책임은 단문이니까 기출된 부분이기도 했고 우리가 이제 잘 보셨을 거라고 여겨지고 3번도 우리가 담보 책임과 관련했을 때 전부 타인 권리 매매와 관련되어 있던 것이고 5번은 마침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10회 문제 우리가 일요일날 마지막 문제였었죠. 저희가 이제 같이 풀어봤던 그 모의고사 저희와 같이 채점도 해봤던 그 조합의 채무와 관련돼서 각 조합원들이 어떻게 채무를 책임을 질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봤던 것이고 그리고 더 유사하게는 제 책 단고나 문제에서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래는 책에 있는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들이 더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했던 것처럼 문제는 그렇게 출제되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도 다 쓰시고 오시긴 하셨을 거다. 근데 이제 배점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셨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점수가 발표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점을 맞을 거냐 하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5문제 다 중요한 논점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써봤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으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보시는 동안에는 일단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열심히 쓰셨다면 일단 소개 목적은 얻으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잠깐 보죠. 1번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1번 문제는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갱신 요구권하고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거절 사유와 관련된 유사 판례를 풀어봤었던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미 기출 논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문 쓰셨을 때 써봤던 거고 케이스 문제는 안 풀어보긴 하셨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 1번 사례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가 숨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나눠드린 자료 우리가 시험장 가셨을 때 그 시험장 자료에도 나눠드렸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같이 보신 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료와 관련돼서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셨다면 사안 해결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었을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사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일단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상가가 아니라 일정한 보증금 이하의 상가를 의미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사내처럼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바뀌었을 때는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3조 1항과
저 이양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과정인데 사안의 경우는 이미 이것을 전제로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이때 관련해서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반 민법의 임대차와 달리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게 오늘 나온 문제죠. 그래서 여기 임대차 보호법 구조와 관련돼서 이렇게 종료할 때 관련된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히 거기 10조의 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관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10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대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거절하지 못한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 요건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쭉 넘어가셔서 아무리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현행 10년 이상을 초과해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또 사항에서는 저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한다면 임대인한테는 일정한 경우에 계약 거절하기 위해서 적극적 의무, 갱신 거절의 의무를 주고 있는 경우를 10조 4항에 두고 있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임대인이 이렇게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절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언제죠? 갱신 요구 기간에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 만료 전에 동일한 요건으로 그리고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요 규정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0조 첫 번째 지문과 관련된 건 이것과 관련된 논의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자료하고 관련된 것들 쭉 확인하시고 그리고 특히 거기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일정한 여기 보신 것처럼 특별히 보증금 보호나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과 관련해서 보호되는 요건들이 쭉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일단은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들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다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조문들을 일단 알고 계셨다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은 자신 소유의 X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임대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상가라고 하는 여기서는 X 상가 건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요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가이고 그다음에 뭐였죠? 사업자 능력을 갖춘 건물이어야 한다고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일단 설문에서 여기 상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구나. 이걸로 일단은 그 상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보증금 관련된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범위 이상의 경우에는 보증금 이상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가 대상이 되지 않는데 여기는 특히 언제죠? 현행법도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언제 있었냐? 2008년 5월 6일 날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면서 갑이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면서 병으로부터 계약금으로 해서 1년으로 정하여 그래서 결국은 이때 임대차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느냐? 병한테 임대차 계약. 자기가 이제 팔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병이 임대인으로서 자기 갑이 임차인으로서 해서 뭐죠? 계약이 체결돼서 이때가 언제죠? 2008년 5월 6일 날이었고 그래서 요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쭉 만들어진 것처럼 요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거는 계약은 지금 보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2008년 5월 8일인데 임대차 계약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 시기를 정했죠? 2008년 6월 5일로 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했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도 1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2년. 기간을 이거보다 짧게 정했다고 2년을 보호해줘야 되고 좀씩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때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때 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보호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기간과 관련된 규정,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결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돼요? 2009년 6월 4일 날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거죠. 만료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이런 경우 쭉 돼서 현재는 쭉 돼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돼요? 갱신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이 만료된 경우인데 거기 보신 것처럼 원래는 이때 끝났어야 되는데 뭐죠?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돼서 그럼 뭐죠? 임차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10조 사항에 따라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경을 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계속 1년씩 묵시적 갱신이 돼서 온 거죠. 1년씩 묵시적 갱신. 아까 조문에 본 것처럼 이렇게 1년씩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을은 2023년 5월 13일 병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때 이 상가 건물을 을이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긴 거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여기 등기까지 마쳤다. 마친 경우에 이때 요 둘 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느냐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되느냐 요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3조 2항의 요건이 갖춰지면 이를 간의 임대인의 지위는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쭉 넘어와서 맨 마지막에 언제? 2023년 6월 5일이 돼서 이때까지 계속 갱신이 되온 거죠. 쭉쭉 1년씩 갱신이 돼서 지금 여기서 인정되는 거는 현재 어떻게 돼요? 요때 6월 1일부터 쭉 이어져서 인정되고 있는데 지금 2023년 5월 11일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리고 나서 5월 11일이죠. 5월 11일 날 매수를 했죠. 5월 11일 날.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계속 1년씩 쭉쭉 돼 왔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2023년에도 어떻게 되죠? 2023년도 6월 5일부터 해서 마지막 묵시적 갱신이 되는 연도는 2024년 6월 4일이 될 건데 지금 을은 2023년 5월 11일 날 여기 보신 대로 을로부터 매수를 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01월 14일 날 갑에게 2026년자로 X에 대한 종료를 통지하였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보셔야 될 게 지금 계약 기간이 존속하고 있느냐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오니까 1년 되오고 마지막에 2022년 해서 다시 1년 그래서 6월 4일까지 있었던 거고 요 사이에 5월 11일 날 뭐죠? 임대인의 지위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병에서 을로 임대인의 지위가 바뀐 경우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묵시적 갱신이 돼서 요 기간이 됐을 때 이때까지는 뭐죠? 갑은 여전히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요 이유가 지나서 지금 현재 언제죠? 그 말 없이 2024년 1월 24일 날 이때 갱신
이때 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는 요때 통지가 있었죠. 요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거죠. 갱신 거절의 통지를 누가? 임대인 을이, 새로운 임대인 을이 하고 있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묵시적 갱신에 대한 논의를 이해를 하고 계셨어야 돼요. 요 문제 자체는. 그래서 거기 물음 보시면 을의 임대차 종료 통지에 대한 갑의 임대차 갱신 갑은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 청구권을 약술하고 갑의 갱신 요구의 인정 여부,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 존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쭉 읽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사실관계에서는 몇 쪽. 처음에는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인이 병이었는데 갑이 처음엔 어떻게 돼요? 병이 자기 집을 팔아서 병이 집주인이 되고 갑이 거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래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지금 언제죠? 2008년에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도까지 갑이 쭉 임대해서 살고 있었던 경우인데 그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와 이렇게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전제되어 있는데 1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죠? 여기에서는 그런 거는 전제로 하고 뭘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 요구권을 약술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냐 지금 을이 건물을 양수한 경우에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물어보는요. 그게 전제한다고 전제하고 뭘 물어봤어요? 계약 갱신 요구권을 약술하고 갑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이 인정되는지 그래서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알고 싶은 건 뭐죠?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요런 것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답안을 쓰시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개를 쓰셔도 되지만 점수 배점이 그건 많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알고 싶은 게 뭐냐 여러 가지 논점 중에서 저 케이스는 되게 많은 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법적 분쟁이 됐던 건 어떻게 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지 또는 그래서 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지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그거 보시고 물음 2는 어떻게 됐죠? 물음 2는 갑은 2023년 3월 9일 병가 X 건물에 관하여 5천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4년 3월 22일 을에게 신규 임차인 을과 을을 주선하여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을은 자신의 X 건물에 대해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경영할 계약이라는 이유로 갑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제도와 관련해서 약수를 하고 갑의 권리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여기도 사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문제는 두 가지 문제의 쟁점은 뭐죠? 하나는 갱신 요구권, 하나는 계약금, 권리금 회수 보호 제도, 요 두 제도를 가지고 일단 써보고 그리고 현재 갑이 그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지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존속하는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된 문제들은 쓰실 수 있으나 항상 물어보는 게 답해야 돼요. 여기다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일단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단문에서 암기하셨던 부분은 일단 쓰시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 보죠. 반 이상의 점수, 10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사안 포섭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있는 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여부 이런 거 여부도 많이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쓰셨더라도 어떻게 돼요? 짧게 언급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니까 요거에다 집중해서 답
답안을 쓰셔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안하고 관련해서 이제 논의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쓰시면 돼요?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단문, 의, 그래서 요건, 그리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우리가 이제 암기를 다 했으니까 거기 쓰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배웠던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거고. 그러면 사안과 관련해서 갱신 요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 갱신 요구권은 아까 조문에 있는 것대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누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할 때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계약이 다시 체결되어서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임대인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거절 사유와 관련돼서 임차인이 어떤 그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그 요건들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적으시죠. 여기도 그 각호 사유들 뭐 3개 연체한 사일 부정반복 미차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기간 만료 6개월 전 1개월 전에 갱신 요구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논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신 것처럼 계약이 언제 체결됐죠? 2008년 5월 6일 날 체결되어서 현행법 우리가 10년짜리 임대차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전에는 5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구법이 적용되는 구법이 적용될 때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어서 원칙적으로 몇 년? 5년에 갱신 요구가 인정될 것이다. 이게 이제 논의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첫째는 요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거 맞냐? 요거부터 확인하셔야 되니까 5월 8일 날 체결되었지만 임대차 개교 후 6월 5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쭉 이어져서 1년이었기 때문에 2023년 6월 5일 다시 갱신되었기 때문에 그 갱신 기간은 1년이어서 2024년 6월 1일에 임대차 기간이 이때가 이제 만료돼야 되는 거죠. 쭉 요게 만료되어야 되는데 요때 만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료 기간이 되는데 갱신 요구를 한 것은 2024년 1월 24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기간 6개월 전 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의뢰 갱신 요구는 인정되는 거다. 일단 갱신 요구 청구권에 행사 요건을 갖췄어요. 성립 요건을 갖췄는데 기간은 뭐라 그랬어요? 행사 기간이 현재는 10년인데 지금 일단 개정 상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근데 사실은 사안에 관련해서는 판례에서는 여기 원래 이거 근거가 된 판례에서는 그 옛날에 5년은 지났지만 10년은 안 지난 경우여서 이게 되게 논점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안은 여러분들한테 그 개정 일자까지는 물어보는 게 아니어서 10년 이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돼요? 현행법을 적용하든 구법을 적용하든 어떻게 돼요? 갱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개정법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이어서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서는 10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의 법률에 따라서 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차에서는 새 개정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안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구법에 따라서 최대 5년간만 적용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 또부터 언제요? 2008년 6월 5일부터 임대차 기간이 이때 체결돼서 임대차 기간이 벌써 몇 년을 했죠? 한 번, 최대 5번, 5년이 이미 지난 경우이기 때문에 단서에도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행사기간 경과를 보시면 원래는 구법에 따라서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신법은 적용되지 않고 그러면 5년만 경과했으면 이미 갱신 요구권은 다 썼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서술하지 못하셨더라도 뭐만 잘 포샵하셨으면 돼요. 이미 15년 이상 경과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이미 살았죠. 이미 산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갱신 요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이 존속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잖아요. 아까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청구하듯 또 하나는 뭐가 있었어요? 임대인이 저 갱신 기간 중에 뭘 안 하면요.
그 적극적으로 갱신 거절 요구나 족경을 변경을 가하지 않은 요구를 청구를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누가요? 새로운 임대인 을이 2024년 1월 24일 갱신 거절의 통지, 즉 갱신 기간 안에 이때죠? 이때 을이 2024년 1월 4일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은 존속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죠.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월 24일 날 통지를 했다. 여기만 말씀내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조 2항까지 쓰면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기간이 존속할 수 있다. 그것도 쓰시는데 여기는 보증금 인정 여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1번 지문은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그 뭐죠? 존속기간과 관련된 전체적인 걸 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주체적으로 뭘 쓰라고 했어요? 지금 갱신 거기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우리가 표 보신 것처럼 표에서 본 것처럼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거기 우리가 무조건 3조 1항, 3조는 봤어야 되고 그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9조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할 때는 1년으로 본다. 이것도 중요했죠. 그래서 사안은 1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인정되는 거고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존속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거는 가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는 요 갱신 요구권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여기 1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 여기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요건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면 돼요. 그래서 사안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묵시적 갱신하고 갱신 요구권이 같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논점이 같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례들이 되게 많긴 했었어요. 많긴 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쓰실 건 아니고 조문과 관련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을 쓰시면서 특히 어느 부분에 갱신 요구 청구권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셨으면 배점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따지면 그 포선만 잘 하셨으면 여기는 문제가 일부러 그렇게 판례처럼 5년과 10년 사이 7년짜리로 낸 게 아니라 이미 15년이 지난 것을 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 잘 쓰시고 포섭했으면 배점은 가능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잘 쓰셨으면 좋은 점수도 획득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2번으로 넘어가 보죠. 2번. 그래서 1번 문제는 저는 이렇게 답안을 썼지만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요건 잘 쓰시고 그거 그 사안 포선만 잘 하셨으면 배점은 잘 됐을 거라고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더 첨가하시는 부분은 앞뒤로 여러분들이 추가하셔서 쓸 수 있는 거 존속기간하고 관련된 거나 조문 9조 2항 정도 언급하시면 가점 요건은 됐을 거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2번은 이제 상가. 이것도 이미 기출됐었고 우리가 단물로도 한번 봤었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제도를 알아보고 일단 약수를 해야 되죠. 단문을 일단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논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못 쓰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렇게 권리금 회수 보호 기회와 관련했을 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돼야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처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와 관련해서 일단 권리금이란 뭔지 의 쓰시고 계약의 의미 쓰시고 민법은 특별히 원래 권리금은 누가 지급하는 거죠? 임차인이 지급하는 게 임대인이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한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민법은 뭐라고 정해놨다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을 위해서 방해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해 금지하고 있는 게 뭐니? 그래서 사안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권, 방해금지에 위반할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그때 기존에 지급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에 그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적용하시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 사안하고 관련돼서는 저런 다른 요건들이 다 없었죠.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그 판례가 얘기한 것은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해서 이미 5년을 초과해서 갱신요구권 없는 사람한테도 권리금 보호가 인정되느냐,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의무는 부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죠? 정당한 이유 없으면 거절 못하는데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할 수 있다, 거절했다면.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기출 논점인데 그걸 사안 포섭을 어떻게 해줄 거냐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그 정도 써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런 판례는 몰랐다 하더라도 뭐 1, 2점의 손해는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다른 걸 잘 써주신다면 고득점을 할 수도 있었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고, 뭐 2번은 이미 기출됐었고 저희도 모의고사로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 쓰실 때 넓은 개념으로 쓰신 다음에 바로 뭘죠? 356조의 요건으로 쓰시면 안 되죠.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래 계약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넓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중에서 뭐만 인정하죠? 이렇게 목적물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즉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었을 때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판례는 이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요건 요거 잘 쓰셔야 되죠. 요 앞에 판례는 못 쓰시더라고 하더라도 요 요건을 잘 쓰시고, 의 요건 쓰시고, 그때 특히 여기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이므로 무슨 손해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실내이익 배상이다. 그래서 요걸 잘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좀은 잘 쓰셔야 돼요. 이건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체결 과실 책임증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래서 계약 체결은 있었으나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었을 때 상대방이 일방이 악의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상대방이 무과실로, 그래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하는 경우인데, 이때 손해는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이익 배상이 아니라 실내이익 배상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때 실내이익이란 요걸 잘 쓰셔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신뢰가 없었더라면 총상 지출하지 않을 비용 상당액 손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중간 부분 잘 쓰셨을 거니까 이 효과 부분이랑 뭘 잘 쓰셨어야 되죠? 이 경우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건 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효과, 요건과 효과를 써라. 그러니까는 주로 뭘 쓰셔야 돼요? 요건 잘 쓰시고, 요걸 잘 쓰셔야 되죠. 효과 요거 잘 쓰시고, 뭐죠? 그 부담 확대 적용 여부는 가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는 게 요건과 효과였으니까 일단 의 요건 효과 잘 쓰시는 거고, 확대 적용 부분을, 요 부분은 가점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쓰시든 안 쓰시든 가점 부분이었다.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문제 3번도 이미 기출된 논점 중에 하나죠. 매도인 갑은 매도인은 을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죠? 병 소유 건물에, 매도인 갑의 건물이 아니라 병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져 진정 소유자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병이 패소함으로써 이 매매 계약에 기한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되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여기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이 일단 지금 우리는 물어보는 게 매매 계약의 체결은 누구하고 누가 됐죠? 여기 문제에서 갑, 을이 지금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그래서 매수인은 저 건물에 대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은 병소유였죠. 이 건물은 병소유였다. 이 건물 병소유였다.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첫째는 뭐죠?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체결되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죠. 그럼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갑은 뭐라 해야 돼요? 매도인의 의무로서 갑은 재산권. 이걸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사서 이전해주든지 이전을 해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제가 뭐죠? 타인 권리 매매라고도 유효하게 계약 체결이 되어서 갑은 뭐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다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약 체결했을 때는 존재했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 뭐죠? 이거는 주관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그쵸? 이행 불능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해제 청구권이 문제되고 규책 사유가 없다면 담보 책임, 즉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문제될 거죠. 그래서 이행 불능으로 일어난 여기도 어떻게 돼요? 해제권, 손배 청구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해제권 이랑 손배 청구가 문제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이행 못하게 되는 게 갑의 규책 사유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병소유였는데 병명의 소유권이 원인 무효 등기로 밝혀져서 진정한 소유권자가 등기 말소에 패소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갑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것이냐로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규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 따른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매매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후발적인 불능이 될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효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거 쓰시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건 정확하게 쓰시고 내용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잘 쓰셨을 거예요. 특히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건물은 존재하나 소유권이 을에게 넘기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갑은 을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여기 잘못됐네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진다. 그래서 진다. 매도인의 책임을 진다. 을이 선이라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악이라면 해제권만 인정된다. 그래서 부담하게 된다.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물을 수 있고 묻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을이 선이라면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고 악이라면 을은 뭐가 되죠?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봅시다. 매도인 갑의 채무 불이행 책임 성립 여부.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도인 갑한테 규책 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이행 책임도 인정되느냐? 그래서 판례는 이
이행불능,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청구 인정된다. 그래서 원래는 두 개 요건이 각각 청구되면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우에는 갑의 잘못이 아니라 을소유권 상실에 따른 후발적 불능이어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보신 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넘겨주지 못한 경우 규책사유가 없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도 담보책임에 기해서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누구죠? 갑의 선악 불문하고 다만 을은 그 선인지 악인지 불문하고 선이라면 을은 보통은 몰랐겠죠. 선이라면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계약 체결 당시 을이 지금 병의 소유권임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몰랐다면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면 된다. 거기다가 그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의 경합관계를 써주시면 이것도 가점 요인이 될 거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은요. 4번은 단권하에 있던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유사 문제로 실전 모의고사 5번에서 조합 문제 풀 때 앞으로 우리가 계속 2인조합의 탈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이제 사안과 관련해서 업무집행 조합원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단권한 문제에서 봤던 거고 네, 여기서 특이한 방식은 판례에선 되게 많은 거죠. 이렇게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결성됐을 때 우리가 조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런 건 뭐죠? 건물을 지어주는 단체를 만든 거잖아요. 공동이행 수급 방식을 결성해서 을과 도급 체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을 지어서 주는 거죠. 일단은 자기가 그래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A로부터 1억을 차용했을 때 그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채권 얘는 어떻게 돼요? 도급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을과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공사대금 취득한 갑을 병은 위 대여금 채권에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그래서 이때 저렇게 공사대금 채권은 누구의 권리냐 갑을 간의 권리냐 이걸 일단 확인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공사대금이 여기 1억 원 공사대금 채권 을 가지고 그 1억 원에 대해서 부담하게 되는 건지 각자가 부담하게 되는 건지와 관련해서는 이들 간의 법률 관계 즉 계약 관계가 문제되는데 업무집행조합원 갑이 A은행부터 조합원 영업자금 운영자금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때 그 차용 책임이 일단 조합 채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합 채무라면 공사 대금을 취득한 갑을 병이 채권자에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래서 첫째는 뭐죠? 업무집행 조합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합관계 성립에 대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 관련해서 사안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다. 왜 그렇죠? 동일한 목적, 건물을 지어서 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나눠 갖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구성원 사이들의 인정되고 그리고 민법상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과 조합원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들 관계는. 그러면 조합의 채무는 업무집행 조합원이 조합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누구죠? 조합 채무로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조합 채무는 누구한테 기속하냐 했을 때 일단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조합원의 합의인 것이어서 조합 재산으로 모두 합의가 되는데 사안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해서 자기가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돼요? 채권이 합의적으로 조합 재산으로 기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조합 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한 조합 채무도 어떻게 돼요? 합의적으로 기속되게 된다. 그래서 각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각각 자기 재산으로도 책임을 지게 되는 양책임이 병존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가 원칙이죠?
조합 채권자는 전액에 대해서 조합재산으로 변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개인에 대해서도 독립재산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 조합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합 1인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 보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조합 채무는 원칙은 공동 책임 뭘로요? 조합 재산으로. 하지만 조합원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이 있다. 그때 각 조합원은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원래는 손실 부담에 따라 분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다. 근데 분할 채권단 발생 당시에 손실 분할을 알지 못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확인하시고 사안과 관련해서 사안의 경우에는 A은행은 1억 원의 채권으로 조합재산의 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그 공사대금 채권 조합재산에 대해서 물을 수 있고 이와 병전에서 갑을병 각각 그 조합원들에 대해서 손실 부담에 따라서 개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손실 부담을 모른다면 각각 3분의 1의 분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인 조합재산으로부터 대여금 채무 1억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각각 을은 이에 병전에서 각각 자기 손실 부담에 따라서 A은행에 대해서 1억 원의 분할 책임을 지게 된다. 원래는 각각 손실 부담이 있으면 뭐 각자 정해져 있으면 그 액수를 정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손실 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면 은행이 손실 부담을 알지 못한 경우 각각 3분의 1의 청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거랑 거기 그 단권화에 있던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업무집행 조합원과 관련된 거, 업무집행 조합원이 아니던 상관없이 조합 채무는 인정될 수 있는데 사안처럼 업무집행 조합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은 책임이라면 조합 채무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정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안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거기 뭐가 나왔어요? 여기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취득한 조합재산인 거죠. 그래서 요 조합재산도 어떻게 돼요? 합의적으로 귀속하는 거고 일단은 1억 원 차용한 거는 뭐죠? 요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 채권자는 이때 꼭 조합재산이 아니더라도 각각 조합원들한테도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원칙은 뭐죠? 분할 책임이 원칙인데 그 분할 비율은 원칙은 손실 분배 비율로 정해지지만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군분하여 3분의 1씩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뭘 쓰셔야 돼요? 분할 채무다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봤을 때 그 채무 자체가 상행일 때는 연대 채무지만 여기는 은행과 관련해서 자기가 상사 행위로 어떤 계약을 이건 뭐죠? 거래하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sak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A은행에서 1억 원을 빌린 차용한 경우는 연대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분할 채무를 진다. 그래서 원칙은 공동 채무 뭘로요? 조합재산, 공사대금 채권으로 부담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뭐죠? 병전에서 갑을병 개인한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뭐죠? 위 공사를 완경해서 취득한 갑을병은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원칙은 공사대금인 조합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공동 책임을 지는 거고 예외적으로 또 뭐가 있죠? 아까 병전에서 각각 대여금 책임의 3분의 1씩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올해 문제는 작년하고 비해서 보시면 일단 논점 자체는 처음에 보시면 나머지 이제 세 개들은 다 기출 논점이죠. 전체적으로 다 기출 논점인데 이제 사례 논점하고 관련해서 여기 쭉 넘어가시면 기존에 우리가 여기 갱신 청구권하고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기출 논점이기도 하였고 이것이 이제 케이스로 됐는데 특히 구법하고 관련돼서 판례가 나온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 판단 없이 기존에 있던 것들로 문제를 차근차근 푸셔도 일단 논점은 정리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권리금 회수 보호하고 관련됐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회 연체라고 했던 분 판례 풀었었는데 그와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정도 이제 기존에 있던 판례와 관련해서 한번 풀었던 거하고 관련된 것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5번 문제가 기존에 5번이 이제 논점이 아니었던 게 나온 거죠. 사실은 5번의 조합은 우리가 지금 그 업무집행 조합원과 관련해서 특히 가불병과 관련한 논의들에 대한 얘기가 아직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5번은 기출 논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예상됐던 문제였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나머지 4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쓰셨을 거고 제 수업을 들으셨거나 하셨던 부분은 마지막에 그 판례 문제하고 관련된 거 풀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셨을 때 확인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담하고 관련돼서 그 논의되는 부분들 확인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잘 쓰셔서 작년 정도의 점수 이상을 받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이했었고 다 잘 쓰실 수 있을 거니까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써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작년보다는 잘 쓰신 분이 조금은 제 수업을 들었으면 있으셨을 거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이제 또 노파심이 생기는 것은 이미 작년의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작년하고 관련됐을 때 조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안 하고 가신 분은 불이타로 여겨질 수는 있을 거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민법은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평년 수준이었으니까 기출 논점들 잘 확인하셨을 수 있던 것이다 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거라고 여기고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잘 확인하시고 마지막까지 믿고 쓰신 분들은 좋은 점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